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이번 시간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K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는 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쎄, 하나, 둘, 셋. We are going up, it's our mom. It's gonna be golden. 야. 바로 괜찮아. 알아요. 요거죠. 네. 요 노래, 요 애니메이션. 이게 요즘 난립니다. 전 세계인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K푸드에 이어서 찜질방에 민화까지 인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K컬처가 전 세계를 시키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럼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긴 하지만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1위는 물론이고요. 지난해에는 그 어렵다는 미국 시장까지 최초로 진출한 분야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뭐지? 전기차? AI? 그거 아닌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냈죠. 네. 해양 패권의 중심 산업, 바로 조선업입니다. 맞다. 이 세계 조선소 순위 1, 2, 3등이 다 우리나라 조선소잖아요. 맞아요. 뛰어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 거기에다가 빠른 납기까지. 솔직히 이런 이유인데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안 보낸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스마트 조선소까지 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첨단 과학기술의 총집합체로 진화하고 있어요. 맥힌다. 기가 막힌다. 문화에 이어서 기술까지. 아니, 대한민국, 너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선도를 할 수 있는 윈윈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FPSO와 같은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은 우리 조선 산업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는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 번 더 급부상한 K조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연구단에서 조선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이은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해양 탈탄소와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2025년 상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상황에서 네. 우리 정부가 확실한 카드를 내세워서 우호적 협상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의 정체 바로 K조선이었는데요. 당시 협상에 나섰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과 기술이 핵심 협상 카드였다고 밝혔을 정도였습니다. 관세 협상의 판도를 쥐고 있었던 K조선, 사실 협상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K조선에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K조선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갖고 있는 해양 패권을 가지고 자유무역과 항행의 자유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라든가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대만과의 전쟁 위협 등 해양 패권을 확대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를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은 냉전 이후에 상선 경쟁력을 잃으면서 조선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군함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놓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방국의 힘을 빌려서 조선업을 다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협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좀 수주를 받은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해에 그 미 해군에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업체에다가 함정 정비를 맡겼대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함정 같은 경우에 단순히 선체 외에도 다양한 탐지 무장 체계나 이런 것들이 탑재되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면 함정 자체를 맡겨서 수리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겠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함정을 수리한다고 했을 때 미 해군 규정과 규격에 맞게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군도 미 해군과 동일한 설계 건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이 높고 또 이제 뭐 건조 품질이나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야, 의미가 있네요, 진짜. 예. 트럼프 대통령이 K조선과 손을 딱 잡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국의 조선업을 강력하게 부활시킨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경쟁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악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 조선업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미국 조선소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선소, 기자재, 금융, 그리고 인력, 네.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 그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 주제의 어떤 그 기술력을 뭔가 선도하는 국가 하면 항상 미국이었거든요. 거의 99%는 미국이 탑이었다. 맞아.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선업이 좀 쇠퇴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무엇보다 미국의 조선 기술력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 분야의 경우에 상선과 달리 군함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주가 되고 건조가 돼야 되는데 냉전 종식 이후에 발주량도 줄었고 또 각 조선소마다 일감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간헐성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고급 인력을 유지한다거나 조선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 해군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강한 해군이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와의 어떤 공급망 관점에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건조 능력 관점에서는 많이 좀 쇠퇴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국의 상황을 우리나라가 간파를 하고 네. 이제 협상 카드를 꺼낸 건데요. 이제 이번 관세 협상에서 얻은 것, 뭐 앞으로의 파급력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협상에서 우리가 뭐 조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만 기존에는 산업들이 부각이 됐는데 조선업은 외교를 위한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전략 자산으로서 조선 산업이 굉장히 격상됐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술력이 미국 우방국에서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그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협상력이 됐어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조선산업 생태계가 수출되는 기존과는 다른 또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되는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단순히 조선업 협력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과 물류와 관련된 영역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에서 K조선이 핵심 카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탄탄한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K조선의 현 주소, LNG 운반선, 스마트십을 넘어서 차세대 친환경 AI 조선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조선업 K조선업. 자, 이제는 말이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조선 기술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 김기환이 냉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피디님, 그 조선소가 어디예요? 예? 이쪽?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 손에 지금 굳은 살 베긴 거 보니까 소시적에 배는 좀 만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저기 친환경 미래 최첨단 조선소 촬영이라고 제가 왔는데. 근데 조선소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조선소랑 너무 다른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 집약적 산업과 함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집약적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술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조선소는 누가 이 넓은 바다에 이 이만한 배가 딱 떠 있는 그런 조선소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너무 다른데? 도대체 배는 어디 있어요? 저희 배 보아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배라고요? 제가 뭐 문과생인 건 뭐 저도 뭐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좀 이게 장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이 연상하시는 선박은 큰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고 뒤에 프로펠러를 돌려서 큰 배가 가는 거를 연상하실 수 있는데 요즘 친환경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가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환경이고요. 엔진이 없는 핵심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저희들이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요즘 뭐 자동차도 기존 내연기관에서 이제 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아, 선박도 친환경 선박으로 제조를 하는군요. 과거에 엔진에서 나오는 탄소량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친환경 선박, 즉 아예 탄소가 안 나오는 그런 친환경 선박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배들이 그 말씀하신 친환경 선박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요 배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이 안 되는 배터리에 저장된 그 전기를 활용해서 보트를 추진하는 그런 친환경 선박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배는 연료전지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엮여서 궁극적인 친환경 선박 기술이 적용된 선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이 갖는 중요성은 뭘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후 변화의 핵심인 그 요인은 이산화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거나 또는 아예 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궁극적인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그런 기술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향후 미래에 나가야 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아주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태동기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 기술을 위해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완성된 배를 한번 좀 타봐야지 이 생생함을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배 타러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네. 아, 수장님 태워주신다면서 이게 또 뭡니까? 아까 또 왔던 고기 아니에요. 배 어딨어요? 선박의 가장 핵심 장비인 추진 시스템이 있는데 추진 시스템을 그 안전성이나 성능을 검증 없이 선박에 탑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탑재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한 후에 선박에 탑재하고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에 암초 발견 후진하겠습니다. 와, 일단 박수 한번 드릴게요. 와, 박수. 와. 아니, 보통 이제 배 선착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엄청 시끄럽잖아요. 여객선만 타도 막 귀 너무 아프고 이런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소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것도 다 기술력의 하나인가요? 그래서 모타의 소음 말고는 그 소음 발생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조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배 태워주셔야 돼요. 약속. 네. 자, 그럼 배 타러 가보시죠. 가시죠. 자, 이제 친환경 조선 기술이 적용된 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껴줘야지. 자, 가시죠. 와, 시원하다. 와, 근데 소장님 진짜 그 모터 소리 이런 게 거의 안 들리네요. 예, 이게 전기 추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음이 전혀 느끼지를 못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매연,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이 이 친환경 선박의 특징입니다. 자연의 냄새가 뻘뻘 나지 않습니까? 오, 진짜 이 막 강 냄새가 바람 타고 촥 들어오는데 매연 냄새가 진짜 1도 안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바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그 테슬라와 같은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려고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소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정말 친환경 선박 기술을 더 널리 보급해 주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조선업 위상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 이거 타고 집까지 어떻게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가시죠. 오케이, 선장 오빠 달리라! 자!
예,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오늘 녹화 올 때 아까 그 배 타고 왔습니다. 예, 목포 앞바다 거쳐가지고 서해 바다 따라 쭉 했는데 금방 오더라고요. 예. 믿기 힘들지만. 네, 믿기 힘들지만 예,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매니저 주차 잘했죠? 오케이. 그 실제로 제가 배를 타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음이 일단 너무 안 나고요. 매연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K조선의 항로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예, 전 세계를 누빌 준비 완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K조선을 정말 가까이서 느끼고 왔어요. 또 부럽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따 저기 퇴근하실 때 제가 태워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탐내는 K조선, 세계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1900년대 초기에는 유럽이나 미국이 조선 시장을 주도를 했었고요. 그 시장이 일본으로 넘어갈 때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이 리벳 방식에서 용접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큰 전환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의 어떤 수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는 용접된 블록을 이렇게 메가 블록이라고 해서 배를 좀 더 큰 조각으로 나눠서 건조하고 한꺼번에 도크해서 건조하는 형태의 어떤 그 건조 혁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쟁 국가보다 더 빨리 더 우수한 품질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3년도까지 세계적인 수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설계와 건조 관점에서 주변 어느 국가와도 구분이 되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빠른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우리가 같고요. 또 기술력도 있지만 성실하거든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좀 이럴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다양한 중소, 중견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진입을 합니다. 고부가가치의 연료전지나 배터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선업이 중점적으로 육성된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 시작과 맞물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집중해야만 했던 이유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위원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북한으로 막혀 있죠. 네. 휴전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함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다를 통해야만 합니다. 아, 막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원자재와 에너지를 사오고 그다음에 만든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이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외화를 많이 벌 수 있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조선업을 수출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만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전기전자 같은 굉장히 많은 후방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어서 조선업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네, 네. 예,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을 육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선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제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생존을 위한 측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좀 전략적인 산업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국가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조선업이 필수였네요. 네. 그러면 이런 불굴의 의지로 이뤄온 이 K조선이 말이죠. 처음으로 세계의 무대에서 빛을 발한 건 언제인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했던 것은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냐면요. 뭐 건설로 비교한다고 하면 아파트도 못 짓는 국가가 뭐 그 63빌딩을 짓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게 한국에서 되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생각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한국이 해냈는데 그냥 해낸 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을 해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냐면요. 우선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도 같이 지었습니다. 네? 말이 안 그게 되죠. 같이요? 가능합니까?
네, 조선소가 일부 만들어지면 네. 거기에 살 수 있는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의 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소를 완공할 때 VLCC를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을 같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고요. 진짜 기적인데요, 이거는. 네. 상상이 안 가요. 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배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 이후에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지금의 하나오션 같은 대우조선 같은 초대형 조선사들이 계속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산업하면 사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배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다양한 목적, 역할을 가진 배들이 있는데 제트스키도 배에 포함되죠? 그렇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배는 우리 한국이 압도적이다 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은 한국이 만들어왔던 배는 전부 다 압도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기술적으로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운 선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LNG 액화천연가스로 운반하는 또 액화천연가스로 추진하는 선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바다에서 원유를 채굴해서 배 안에서 원유를 다 정제해서 바로 석유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FPSO 같은 선박도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그게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디카보네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친환경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물려서 그린 암모니아나 그린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개발, 또 배 혼자서 사람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우리 K조선의 매력,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본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요,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국가 하면 중국을 들 수 있겠는데요. 네. 민간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을 생산하는 속도가 미국을 추월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 중국 조선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규모를 확대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금융 지원, 보조금,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크게 키워왔습니다. 선종에 있어서는 저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얘기하는 벌크선부터 시작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점차 늘려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반을 통해서 군함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선과 군함을 같은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어쨌든 무섭게 뒤쫓아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미국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 자체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핵심 원천 기술들을 조금 더 저렴하고 빨리 함정에 적용해서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또 세계의 어떤 경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함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기술 유출 우려가 없는 동맹국에서 지원을 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SLBM이라고 해서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설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꼭 필요한 파트너이고 네.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지금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건조 능력을 복원하고 또 해군 함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럽이나 또 아시아 지역도 조선 쪽에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노르웨이라든가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선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핵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항공모함 같은 선박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럽도 굉장히 군함이라든가 특수선 쪽으로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일본도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이 좀 어려워서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군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후발 국가인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들은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뭐 뚜렷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이 진출을 해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조선업을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제 조선업이 좀 발달 안 된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을 상대로만 이게 뭐랄까 무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를 통째로 뭐 수출시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배에 들어가는 어떤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특수 장비라든지 요거 자체가 사실은 다 돈이고 기술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발굴해가지고 더 좀 집중해서 약간 가성비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고요. 예. 사실 지금 조선 해운 산업은 디지털 친환경 전환기에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들은 상대적으로 소형, 그러니까 중소, 중견,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 산업들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소멸 위기도 걱정을 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걱정도 하고 있는데 조선 산업이 대형 조선소와 선체 중심에서 중소중견 스타트업 기업과 소재 부품 장비 중심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 친환경 전환 시대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성장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지역에서 굉장히 세계 수준의 첨단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형식 승인 기준이나 이런 것 법제도 개선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K조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비밀은 바로 LNG 운반선 기술인데요. 영하 162도의 극저온에서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건 우리만의 특별한 이 기술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요를 보이는 LNG 운반선, K조선의 효자 종목입니다. 기술의 집약체라고 불릴 만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대형 LNG 운반선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입니다. 열정만으로는 넘을 수 없다는 K조선의 LNG 운반선 기술 장벽,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하면 액체가 되는데 기체에 비해 부피가 약 600배로 줄어들어 수송하기 좋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에 액화 천연가스를 품고 있는 거대한 보온병과 같은 화물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온을 잘하더라도 100% 열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화물창 내부의 LNG는 매일 0.1에서 0.15%가 기화됩니다. 이렇게 기화된 가스를 BOG, 보일업 가스라고 부릅니다. BOG가 많아지면 화물창의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화물창에서 BOG를 빼내야 합니다. LNG 운반선은 이렇게 빼낸 BO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당연히 벙커유도 사용할 수 있는 LNG 이중연료 엔진입니다. 그런데 LNG 이중연료 엔진은 효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BOG를 연료로 사용하고도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은 BOG를 다시 냉각하여 액화한 후 화물창으로 보내기에는 추가적인 설비를 장착해야 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BOG를 소각해서 태워버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선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다시 액화하는 재액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액화 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요즘 LNG 운반선은 BOG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LNG의 가격이 높아질 때는 선박의 연료로 벙커유를 사용함으로써 BOG도 재액화하여 더 많은 LNG를 수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LNG 운반선은 초대형 극저온 화물창, LNG 이중연료 엔진, 재액화 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서 기술력과 품질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천연가스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는 수소를 대량으로 수송해야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LNG 운반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소 기술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LNG 운반선을 넘어서 수소 기술까지 그냥 우왕 하고 이제 순항을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K조선의 위상을 더욱더 드높여줄 그 다음 목표가 정말 뭔지 좀 궁금한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K조선의 눈앞에 있는 호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다시 또 한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조선 업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미국 함정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수리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예. 현재는 MRO 수준의 어떤 유지보수 관점의 수리 정도이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신조 함정을 한국에서 만든다거나 핵심 기술이나 장비들을 수출하는 새로운 공급망으로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가장 크게는 함정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함대 구성을 할 수 있는 공급망 구성에 핵심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한국 조선 산업에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될 이 가치가 얼마나 될지 감히 뭐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조선업계에 계신 지금 관계자분들 아마 이번 회담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만반의 좀 채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네. 상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군함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MRO 시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협력을 위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이제 합병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해외의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과 같은 해외 거점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부장님, 해외 함정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에서 이제 요구하는 자격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는 작전을 위해서 지휘통신 체계라든가 함정을 유사시 빠르게 복구하게 빠르게 정비하기 위한 관련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 해군의 밀리터리 스펙이나 제너럴 스펙이라고 하는 함정 설계 건조 기준 규정을 준용해서 함정을 설계 건조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도 미 해군이나 나토 해군과 호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한국 전쟁 이후 오랜 기간 미 해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지휘통신 체계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왔기 때문에 곧바로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착수해도 미 해군 함정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뭐 이제 기사나 뉴스를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LNG 선박 수주 받았다. 그리고 뭐 원팀이 되어가지고 유럽 시장 한번 진출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내용들도 많이 좀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조선 시장의 주 고객국 혹은 뭐 단골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디고 또 앞으로 이제 봤을 때 진출이 좀 유리해 보이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고객 국가라고 하면 세계 최대 해운회사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의 머스크 선사라든가 프랑스의 CMA CGM 그리고 독일의 하팡로이드 같은 해운 선사들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 조선소를 고려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품질과 또 납기를 잘 지켜온 신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유럽 쪽이 또 우리나라 조선을 좋아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고객들과 계속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그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친환경 전환 같은 경우에 수소 경제, 탈탄소와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료나 수소, 그린 에너지에 포함되는 그린 암모니아, 그린 메탄올 등의 어떤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이오 연료나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들, 인도네시아나 중동 또 다른 여타의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주요 고객으로 삼아서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라든가 그린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 이런 첨단 미래 친환경 선박들을 수출할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또 전 세계가 어쨌든 진짜 무대네요, 그냥. 맞습니다. 조선 시장은 하나의 단일화된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그 가운데에서 선박을 통해서 운송되는 주력 화물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선종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과 어떤 화주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요, 위원님, 그 점유율로 따진다면 K조선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네, 해마다 그 수주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조선업은 뭐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한 10년 정도 이렇게 평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5%에서 30% 정도 수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점유율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중국 다음으로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 같은 고기술 선박은 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필요한 LNG를 수입하는 선박은 자국이 발주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8월까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6척 정도가 LNG 운반선 대형이 발주가 됐는데 그중에 14척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고요. 와. 그중에 또 2척은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가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주 발주하고 수주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는 전 세계에 발주된 대형 LNG 운반선 전량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 쾌거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고요. 16척 모두 다. 네네. 대단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이 시간 K조선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앞으로 세계 무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과제들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선업계가 활성화되면서 가장 또 채워져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해운 분야는 지금 친환경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선박에 탑재되고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성급의 형식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또 맞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이를 형식 승인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소나 암모니아는 아직까지는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이러한 근거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빨리 마련해 주는 부분들, 또 국제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표준화해서 저희가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이제 중국 얘기로 다시 또 하자면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면 조금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더 공격적으로 뭔가 한다든가. 그 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과 값싼 인건비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민간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 거래에 가까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역시 생산성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조선소, 스마트 야드를 만드는 기술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그 친환경 관련된 뭐 기술이라든가 자유로랑과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소하고 선박만 있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선소는 기자재사들과 함께 원팀으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중국과의 조금 더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의견 하나 좀 내도 될까요? 그 어쨌든 생산량을 좀 늘려야 되고 점유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물론 큰 배도 중요한데 뭐 작은 어선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한강에 있는 오리배 같은 것도 다 진출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다 그게 공급 확 해버리는 거죠. K 오리배. K 오리배 예를 들면 이것도 거기에 우리 기술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사실은 저희가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연안 선박, 어선이나 차도선 같은 선박은 내수 비중이 96%에 이를 정도로 경쟁력이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딱 예. 떠올린 거라니까. 이러한 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네. 선박 자체를 유럽의 요트나 보트처럼 고부가가치화해야 되는데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소재 부품 장비 중심의 다양한 중소 중견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현재 저도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지만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아빠, 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해도 좋은 직장에 가도 내가 번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우울하게 해요. 맞아요. 근데 조선해운산업은 대부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 저희가 요즘 소위 글로컬 인재라고 하는데 네.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양질의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또 누구 부럽지 서울 부럽지 않은 어떤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지역 발전이나 지역 소멸 위기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연안 선박의 발전이라든가 오. 친환경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 저 그냥 한번 던져본 그러니까 질문이었는데 질문에 비해서 예. 답변이 너무나 예, 이걸 이렇게 우문현답으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얻어 네. 걸렸네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차세대 선박 기술이 또 중요할 텐데 저희가 이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최근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호주는 녹색 해운항로 그린시핑 코리도라고 하는데요. 녹색 해운항로 구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항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아예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선박을 투입해서 항로 자체를 무탄소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와. 이 항로가 구축되는 과정에 우리 조선소나 기자재 업체가 개발한 선박과 다양한 탄소 배출 저감 기술들이 선보이게 될 거거든요.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운용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 열리는 친환경 디지털 차세대 미래 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했을 때 어떤 걸림돌 없이 제품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 어떠한 시대가 도래해도 우리 조선 해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두 분 다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국영 조선소를 중심으로 지금 조선 산업을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금 서포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조선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를 좀 탔잖아요. 이 기세를 몰아서 가려면은 정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팍팍. 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 R&D에 대한 투자입니다. 조선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실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증에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또 인력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인력이라고 하면 숙련공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설계 인력이 숙련공으로 양성되는 데까지는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력을 계속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배를 우리나라 해운사가 발주를 할 때 또는 해외 해운사들이 우리나라에 발주를 할 때 금융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R&D부터 시작해서 인력 양성, 금융까지 모든 거를 다 하려면 어찌 보면 정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D, 금융, 인력, 제도 개선까지 정부가 팍팍 밀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K조선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미래 해양 패권을 향해 달려가는 K조선, 그 힘찬 항해를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세계적인 조선 강국 대한민국. 이 수면 위의 선박은 물론 깊은 심해를 누비는 잠수함에도 최첨단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잠수함의 핵심은 바로 얼마나 은밀하게 부드럽게 잠수할 수 있느냐. 자, 수천 톤 무게의 거대한 선박이 뜨고 가라앉는 비밀은 바로 밀도에 있습니다. 잠수함에는 물과 공기를 넣고 뺄 수 있는 밸러스트 탱크가 있는데요. 잠항할 땐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무게를 늘린 다음 바닷속으로 내려가고요. 부상할 땐 물을 빼고 공기를 채워서 부력을 높인 다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은 심해에서 보통 얼마나 잠항할 수 있을까요? 디젤 잠수함은 연료 재보급과 연료를 태우는 데 필요한 공기 흡수를 위해서 1, 2주에는 한 번씩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의 추진 기술을 탑재했는데요. 그 결과 잠항 기간이 최장 3주까지 늘어났습니다. 핵 보유국에서만 개발 생산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이 내부에 탑재된 원자로의 출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무한 잠수도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심해 속에서 승조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바닷물에 있습니다.
잠수함에는 전기분해 장치가 있어서 이 바닷물을 전기분해한 다음 산소와 수소로 분리합니다. 수소는 배출하고 산소는 내부로 공급해서 승조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죠. 하지만 산소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승조원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농도를 높여서 두통, 어지럼증, 심하면 의식상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잠수함에는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특수 흡착제가 이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흡수해서 무려 99% 이상 제거해줍니다. 덕분에 잠수함 내부의 공기순환 시스템은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되며 승조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죠. 지금도 순항 중인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 앞으로는 또 어떤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과학으로 본 세상 C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은 K조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된다라는 표현은요. 요즘 우리나라 이 K조선 여기에 딱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노 졌듯이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선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힘내시고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조선업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산업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조선업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네. 관심 갖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 산업인 만큼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EBS에서 선박 설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조선공학을 전공하게 됐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조선 해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조선업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고맙습니다.